안녕하십니까. 배정한자풀이 12번째입니다. 여러분, 한자요 끝까지 문자학입니다. 중요한 건 파자를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죠. 원래는 어원에 근접한 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합이 될 때 이러한 뜻일 거야 라고 짐작하는 부분들이 여러분한테는 논리와 원리로 다가가기를 바랄 뿐이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자는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쳐져서 오디가 되고 가운데 건 가운데중입니다. 즉, 속이라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속마음이라는 데서 원래는 가운데충, 정성충 또는 속마음충, 그러다가 원뜻은 속오충자입니다. 즉 옷 속에 있는 무언가 입는 옷, 속오충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의죠. 거기 내의처럼 무언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속마음이다 해서 속마음 충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충정, 물론 이거 충성충자도 있지만 이 충정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정을 충정이라고 그래요. 왜? 속마음이니까. 그 다음 무언가 절충하다. 그렇죠? 가운데로 속마음으로 꺾어서 가운데 마음까지 오는 걸 절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내의 안 입는 분 없죠. 그런데 왜 마음만큼은 절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옷 입든 마음을, 속마음을 절충시키십시오. 그래야 화합과 상생의 도가 펴지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불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불화가 붙었으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죠. 불화 옆에 하프문자 또는 이게 불취자죠. 원래는 여기서 그래서 이게 그 무슨 자가 됐냐면 불뗄 취자예요. 즉 밥 지을 때 불을 후후 부은다고 해가지고서 그 불 때 가지고서 무엇을 한다 해서 이것이 불뗄 취, 밥 지을 취. 그래서 우리가 자취, 스스로 불 때 가지고서 밥을 짓는 것이 자취예요. 취사 도구 할 때 취사, 후후 불어 가지고서 불을 피워 가지고 밥 지을 수 있는 일을 취사라고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취사도구 자취하면서 이 취자도 몰랐다면 참 답답한 얘기죠. 중요한 건 너무 쉽지 않나요? 불화 옆에 원래 불취였다가 입구가 사라지고 하프문만 남아가지고서 이 불을 가까이에서 입을 하프마다 불면서 무언가 했다는 것. 그것이 불 때는 일이었고 그것이 밥 지을 때 했단 얘기죠. 사실요, 밥 짓지 않을 때는 굳이 불을 필요가 없거든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요즘처럼 가스불이야 불 일이 없지만 옛날에야 집이나 아니면 나무 아니었겠습니까? 예, 이번 글자 같이 보면요. 말씀원 옆에 부탁할 탁자입니다. 즉 말하여 부탁해 주는 것. 이것이 부탁할 탁이고 이것이 핑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탁, 부탁할 탁자입니다. 우리가 탁송하다, 위탁하다, 부탁하다 할 때 이 탁자를 씁니다. 중요한 건 앞에 제방변이 오면 말씀원 대신 제방변이 오면 맡길 탁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구한테 신용으로 돈을 맡겨서 주식에 투자하도록 하는 걸 신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탁. 그때는 맡기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부탁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태어나긴 태어나는 자인데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원 옆에 끌련, 이끌련 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말해가지고서 세상을 이끌 만한 사람이 태어나는 걸 탄이라고 그래요. 즉 그래서 이거 태어날 탄인데 우리가 탄신하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 태어나는 거고 성탄하면 태어난 사람이 성인이 태어난 걸 성탄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말하면서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탄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탄자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태어나는 걸 생일이라고 하지 절대 탄일이라고는 안 해요. 탄일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야 탄일입니다. 그래서 종 치면 탄일종이 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아이를 베는 걸 얘기하네요. 같이 볼까요? 고기 육변 다룰 옆에 별태자죠. 즉 몸속에 새로운 별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 아이 베는 일이다 해서 이게 아이 벨 태자입니다. 몸속에 새별을 품었으니 아이 베는 얘기죠. 우리가 예를 들어 태몽, 태동, 우리가 새로운 기운이 태동하다. 그때 태는요 결국 아이 베어서 움직이는 걸 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가 가서요 임신을 한 후에 아이가 첫 발길질 하는 걸 귀에서 싹 들어보십시오. 태동의 그 의미 무지하게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는 바로 태동하고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기운을 태동시키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요 바람이 많이 부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바람풍 옆에 별태자, 즉 별조차 떨어뜨릴 만큼 센 바람을 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큰 바람 또는 거센 바람 태라는 자예요. 거센 바람 태. 우리가 태풍할 때 쓰는 자죠. 그러니까 별조차 떨어뜨릴 만큼 부는 바람, 그것은 거센 바람이다 해서 거센 바람 태자, 태풍 할 때 쓰는 자입니다. 뭐 어떤 아이들 태풍 써라 그러니까 클 태자 바람풍자 태풍 이렇게 씁니다. 절대 아닙니다. 바람은 크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세냐 거세지 않느냐, 즉 풍속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클 태자는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고요. 네, 이번 글자는 무언가 손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손수 옆에 땅 이름 파자 또는 뱀 파자죠. 또는 이건 여기서는 손으로 야채 같은 묶음 단입니다. 단을 잡는다 해서 이게 잡을 파자입니다. 원래 여기서 이것은 뱀파나 또는 땅 이름 파가 아니고 어떤 손으로 잡기에 알맞게 묶어놓은 야채나 어떤 것의 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으로 그 단을 잡았다 해서 잡을 파. 우리가 파수꾼 할 때 파수, 즉 뭔가 잡고서 지키는 거죠. 그 다음 파악하다, 뭔가 잡아주는 것을 파악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공부를 손에 올려놓고 파악이 되면 이 사람은 뭔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손오공이 날라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죠. 원리와 논리가 날아봤자 손바닥이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악하다 할 때는 잡을 파, 주일학자를 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의 원래 속자인데 정자를 알아야 되겠죠. 같이 볼까요? 이 글자입니다. 으뜸 패자라는 글자인데 이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예요. 즉 비 내리고 달이 바뀌고, 이게 바꿀 혁자죠. 비가 오나 달이 오나 무언가 바꾸어가는 것, 그건 달력밖에 없죠. 원래 이게 달력패였다가 임금이 되면, 달력은 요즘 시장에 가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지만 옛날에 달력은 아무나 못 삽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새 임금이 되고 새 해가 되면 임금이 나누어 주는 게 달력이었어요. 즉 그 달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고 으뜸한 사람이다 해서 이게 으뜸패자 우두머리 패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무력으로 빼앗은 사람을 패라고 그래요. 즉 이게 바꿀력이고 이게 달월이고 이게 비우죠. 즉 비와 달의 변화 상태를 기록한 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우두머리다. 그래서 우리가 패권 제패하다 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으뜸패자가 어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니까 이걸 외우느라고 고생을 하죠. 그렇죠? 옛날에는요, 달력은 지금 아무렇게나 사고 뭐 만세력이라고 해서 뭐 자기 죽을 때까지의 달력은 다 있다지만 옛날에는 새해가 되면 조정의 신하를 불러들여서 나누어 주는 것이 달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력이 있는 거고 아무나 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최신 정보예요. 그게 최신 정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으뜸패, 패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으뜸패의 어원 속에는 무언가 무력적인 것도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인변 옆에 작을 편, 즉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작은 의식에 치우쳐 가지고서 한 곳에 붙어 있는 걸, 그것을 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치우칠 편, 기울 편이라고 하죠. 우리가 편협되다, 편견이 있다. 그렇죠. 편견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가지고 있는 좁은 식견을 편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누가 그 편견을 가지고서 뜬 사람이 있더군요. 여러분, 어쨌든 한자는 원리이면 틀림이 없고 그 원리는 편견이 아니라 아주 큰 식견입니다. 탁견이라는 얘기예요. 높은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탁견을 받아들이십시오. 절대로 편견에 치우치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여전히 문자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같이 볼까요? 흑토 옆에 평평할 평.
즉 흙을 평평하게 해놨다는 거죠. 즉 땅의 흙이 수면이 고르듯이 뭔가 평평하다는 데서 이것은 땅 평평할 평자였다가 나중에 단위평, 땅의 단위로 쓰이는 겁니다. 한 평이 얼마고 얼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평당 가격가가 얼마다, 평당, 건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고른 곳, 그것을 이게 땅 평평할 평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평당 가격가가 얼마다라고 할 때에 땅이 고르게 해서 그 어느 단위로 쓰였다는 것은 당시에 땅을 고르게 해놓고 대략 걸음거리로 몇 걸음 사이 한 평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뭔가가 내던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볼까요? 손수가 있고 원래 이 자의 어원은 허물우자였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손에 있는 허물, 즉 나쁜 것은 힘써 내던진다 해서 던질 포, 버릴 포자예요. 그래 우리가 포기하다, 또 포척, 뭐냐면 이게 윷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척사대회 할 때 이것도 던질 포니까 포척, 뭐 내던지는 걸 포척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손에 가지고 있던 허물을 힘써서 내던지는 거예요. 손에 나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쓰레기는 몰래 손으로 내던지더군요. 어쨌든 그걸 포라고 했고 우리가 포기하다 그러는 건 내던져서 버리는 것을 포기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내던진 것은 상처나기 마련이거든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어떤 자가 나올까요? 네, 두렵다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마음심 옆에 이게 무슨 자입니까? 배포자예요. 그런데 이 배포의 어원은 이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즉 아비부가 변한 자예요. 위에 게. 즉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 아버지가 아들을 마치 천을 방망이질하여 치듯 치는 그러한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데서 이게 두려울 포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 이 천을 방망이질하여서 막 다듬죠. 그래서 이게 배포자거든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매로 치듯 천을 친다는 뜻이니까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즉 내가 남몰래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을 당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면 두렵죠. 그걸 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 외포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낫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뭔가 가계를 이야기하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세금 옆에 남세바포라는 자, 원래 이것은 여러 가지 자로 쓰이는데 클보라고도 하고 사내 미칭보라고도 합니다. 사내 이름 중에서 좀 사내 아이를 높여 불러서 미칭보라고도 하는데 또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세밭, 남들의 밭, 그것을 포라고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금붙이나 쇠붙이나 어떠한 것이나 또는 밭에서 나는 채소 같은 것을 펴놓고서 파는 것을 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포, 가계포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포장하다 할 때 이 포장은 길에 돌, 시멘트, 아스팔트 등을 깔아 굳게 다져 꾸미는 것을 포장이라고 그러고 점포를 얻었다 할 때도 이 자를 쓰고 그다음 포진했다라고 할 때도 이 자를 씁니다. 중요한 것, 이 자는 속자라는 얘기예요. 옆에 이 세금 대신 이 집사자가 오면 이것은 속자입니다. 원래요. 속자가 됐든 정자가 됐든 너무나도 2급과 1급에 오면 혼용이 되고 마구 같이 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자를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으뜸패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모질학자입니다. 호랑이가 굉장히 모지네요. 같이 볼까요? 범호 밑에 손이죠. 이거 왼손을 얘기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 호랑이가 손처럼 생긴 발톱을 들고 무언가 모질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게 모질학, 사나울 학자죠. 우리가 학살하다, 학정, 사나운 정치를 학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호랑이나 이리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있던 곳을 발로서 마창을 내버립니다. 아주 그냥 긁어서 아주 사방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상대의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앞발로 확 들어서 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못 살겠다 학정 바꿔보자 할 때는 이 학정이 얼마나 백성들을 죽이는 정치라는 얘기입니까?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학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이번 글자 같이 보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네요. 해돋을 깐자 밑에 기도, 즉 해가 돋듯 날개가 돋듯 뭔가 그 깃을 움직이는 데서 높이 날 한자였습니다. 이게 원래 높이 날 한자였다가 나중에는 높이 새가 깃털을 하늘로 해가 돋듯 나는 그런 행위인 훌륭한 글을 얘기하고 글을 쓰는 붓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한, 붓한, 높이 날 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한 그러면 물론 이것은 글을 얘기하는 거고 한림 그러면 그 학자나 문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비 그러면 높이 난다는 뜻이 되겠죠. 이처럼 이거 높이 날 한자였다가 나중에 붓한 글한으로 바뀌는 경우 여러분 어원을 알지 않으면 붓한 글한이 왜 생겼는지 모르게 되겠죠. 새가 높이 날듯 그 사람의 인품의 글이 높이 난다는 뜻에서 한이라고 그러는 거고 한림학자 그러면 문인이나 학자들이 모아놓은 그러한 곳에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